우리가 봐야 되는 그 다음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를 고체 구조로 봐야 되는데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하고 물질은 원자들이 모여서 원자의 배열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가 기체, 그 다음에 가까워지면 액체, 가장 규칙적으로 따다다닥 붙어있는 상태가 고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액체나 기체는요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자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원자에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도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고 옆에 또 다른 원자가 있어. 거기에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근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도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 힘이 너무 미비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리에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면서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액체와 기체 상태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고체는 어때? 라는 거야. 주로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 다루는 건 화학 시간에 다루시면 되고요. 고체에 대한 구조를 보는 건데 고체는요. 선생님이 여기에 작은 점 하나 찍어놨어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 점이 보이려면 그 안에 적어도 원자가 100만 개쯤 모여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만큼 원자들은 작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100만 개의 원자가 모여 있으려면 사실은 저 작은 원 안에 100만 개가 모여 있으려면 원자들이 거의 겹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A 원자 위에 보라색을 띠고 있는 B라는 원자가 겹쳐 있습니다. 그럼 원자핵도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하도 무거워서 반발력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꾹 눌러요. 자, 원자핵이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겹쳐야 되는 상태인데 전자들은 가볍기 때문에 그 힘이 미비해도 가까이 있으면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겹칠 수가 없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원자에도 첫 번째 껍질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B라는 원자의 첫 번째 껍질도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반발력이 더 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살짝 어긋난 상태로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밀려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라색 원자의 첫 번째 껍질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아이도 있어야 되겠죠.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아이도 거의 겹쳐있는 상태. 원자핵이 있어.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두 개가 밀어. 반발력 더 세지죠? 살짝 이렇게 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0만 개의 원자가 있다 보면 첫 번째 껍질에 100만 겹이 절대로 겹칠 수 없고 살짝 어긋나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점점 전자가 있는 전자 첫 번째 껍질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는요. 껍질의 개념이 아니고요. 첫 번째 전자띠라고 하는 전자띠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자띠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고체의 원자 구조라. 고체들이 모여있는 원자들 안에 전자띠는 그래서 껍질이 아니고 전자띠의 개념을 빽빽하게 갖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연속적으로. 구멍이 없어요. 거의 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고 위로 갈수록 전자 껍질의 간격은 좁아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같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렇게 두꺼워지다 보면 껍질과 껍질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를 가져.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게 고체입니다. 그래서 고체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도 꽉 채웠고 두 번째 껍질에 있어. 세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가 존재하지는 않아 라고 할 때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을 원자가띠라고 해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는 단어로 쓰고요. 띠와 띠 사이의 띠틈, 여기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 건 이 틈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하는데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가 잘 흘러요 라고 하는 도체들은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띠는 안 그릴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띠, 원자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 있다고 쳐.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전자가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존재하니까 전자들이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동안 하셨냐면 이거를 자유전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자가 얘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도띠가 필요한데 그 전도띠는요. 띠가 두껍다 보니까 얘가 겹쳐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양자 도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띠틈 사이에 간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위로도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체라고 하는 일반적 금속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흐를 수 있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도체라고 하는 아이는 이런 식으로요. 원자과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있는데 전자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전도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도띠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띠 틈의 간격이 더럽게 넓습니다. 더럽게 넓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주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가 양자 도약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도체라고 하는 절연체의 구조입니다. 이게 유리나 고무 같은 구조가 이래요. 자, 그런가 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 이 띠틈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좀 좁습니다. 이 간격이 있긴 있는데 이 간격이 대단히 좁아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윗껍질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 자리가 비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돼? 자유전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올라가는 애도 자유전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반도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외우셨으니까 이 반도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14족의 아이들이야. 자, 14족에 누구냐? 빨리 생각해. 2주기 14족. 죽여버려. 수, 해, 리, 배, 붕, 탄. 탄소 이 새끼야. 자, 3주기의 14족. 나, 마, 알, 규소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요. 얘네들이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14족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얘를 규소라고 읽지만 얘를 읽는 기계 공학에서의 얘 이름은 달라요. 규소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는 줄 아세요? 이걸 실리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소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인데 왜 탄소를 안 만들어요? 이 탄소는요 주로 흑연 아니면 다이아몬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걸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주로 모래 속에 있는 규소를 가공해서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반도체, 도체, 부도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성격을 얘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물리에서의 중심은 반도체거든요. 자, 14족으로 만들어 있는 이 반도체인데요. 여기서 족번호인 일자리 숫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얘기해요. 이걸 체외각 전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2개 들어가면 꽉 차는 거고 그걸 뺀 나머지는 8개까지 전자를 채워야 안정적 구조가 된다.
모든 원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합니다. 규소도 그렇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규소라고 하는 하나의 원자의 최외곽에는 전자가 8개밖에 없어 라는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4개밖에 없는데 8개를 채워야 안정적이잖아요. 그럼 8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금속들은요, 서로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하나씩 내놔서 서로 공유합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은 내 전자야. 요것도 내 건데 라고 해서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합니다. 그걸 멋진 말로 우리가 공유결합해 라고 화학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비금속들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데, 자,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규소는요, 원래 자기 거는 4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완벽하게 전자를 8개 채우려고, 멋진 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결합을 하죠. 그 중에서 하나랑만 공유결합해도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 아래 또 다른 규소랑도 공유결합,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랑도 공유결합, 위에 있는 또 다른 규소랑도 공유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다 보면 8개를 꽉 채울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규소는 옆에 있는 4개의 규소와 공유결합을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죠. 자, 그렇다면 얘도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려고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들과 이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언제까지 해요? 이거 무한대야예요. 그래서 탄소도 이렇게 합니다. 탄소도 규소도 각각에 있는 아이들이 완벽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랑 똑같은 아이들과 무한대의 공유결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됐어? 이게 바로 규소입니다. 이런 결합을 계속 무한대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순수 반도체 규소의 구조입니다. 됐어? 자, 이러한 순수 반도체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원자과 띠에 전자가 꽉 차 있단 말이죠. 됐어? 그리고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상태, 그래야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 반도체의 구조, 실리콘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도체보다는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작을 수밖에 없어. 전기 전도도가 작죠. 그래서 도체만큼 전기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지만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게 할 수는 없어. 그걸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이 성질을 향상시키고 싶어 도체만큼 공학에서요, 어떤 기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걸 멋진 말로 뭐 한다 그러냐면 도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도핑해 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불법 약물을 통해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켰는지 확인하는 게 도핑 테스트. 그때 그 도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거냐면 이 새끼가 너무 순수해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야. 너무 순수해서 안 흐르는 거야. 그러니 얘가 조금 때를 묻히자. 이거죠. 순수하지 않게 하자. 어떻게 하면 돼? 이 중에서 규소 하나를 빼요. 그 자리에 다른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규소 하나를 빼고 다른 아이를 집어넣는데 무조건 다른 걸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14족 규소가 있던 자리에 13족 아니면 15족에 있는 아이를 도핑할 겁니다. 집어넣을 겁니다. 13족의 대표적인 알루미늄을 집어넣는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규소 하나를 빼면 규소 나와! 라고 하면 얘가 나오면서 기분 나쁘니까 지전자 가지고 나와요. 지전자를 가지고 나오니까 여기에 규소가 넣었던 전자들이 있던 구멍들이 빕니다. 거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알루미늄은 13족이에요. 그러니까 최외곽의 전자는 3개밖에 못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넣으면서 내가 꽉 채워줄게. 그러면서 알루미늄 들어가. 근데 지가 꽉 채워봤자 전자가 몇 개 꼽을 수 있니? 3개밖에 못 꼽죠. 그래놓고 다 꼽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전자가 없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자를 꼽았는데 전자가 들어가지 않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됐어? 자, 이 전자가 들어가지 않는 빈 공간을 구멍 공짜 씁니다.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생기는 것 같은 구멍입니다. 됐어? 그 플러스를 우리가 양이라고 하죠. 마이너스는 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구멍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멍, 양공이 생겨요 라고 얘기해요. 그걸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이너스를 영어로 뭐라 그러게 해요? 마이너스를 그쵸 마이너스라고 하겠죠. 자, 우리가 음이라는 성격을 네거티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양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니? 네거티브의 반대말 포지티브죠.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어? 그 중에서 양공의 개수가 많을수록 나머지 전자들이 빈 구멍을 막 움직일 수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양공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됐어?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도와주는 물질 이거를 우리가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말로. 그래서 전하를 날려주는 거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하는 양공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포지티브형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13족을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만들어져요. 됐어? 자, 그런가 하면 15족을 도핑해요. 15족의 대표적인 게 인입니다. 인을 도핑한다고 치자. 그러면 규소가 있었던 자리에 인을 집어넣으려고 규소를 빼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인은 15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5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을 집어넣으면 인이 꽉 채워줄게 라고 하면서 전자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무려 5개나 있죠. 그럼 꼬맹아 4개 빠진 자리에 전자 5개 넣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4개밖에 못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여기가 전자가 꽉 차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전도띠로 올라갑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있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죠. 그럼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자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됐어?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 자유전자라고 하는 전하 나르게의 개수가 많이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는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규소라고 하는 아이가 있던 자리에 규소를 빼고 알루미늄 또는 인 같은 13족 또는 15족을 도핑을 하면 이제 얘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면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를 만들면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P형 반도체 따로 N형 반도체 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라는 한 덩어리 안에 한쪽은 13족을 도핑하고 한쪽은 15족을 도핑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한꺼번에 씁니다. 한쪽은 P형 반도체, 한쪽은 N형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요. 또는 반도체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PMP 또는 MPN이 되게 이렇게 도핑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들어가게 해 라고 하면 영어에서 더블이라는 게 그리스어의 듀오에서 온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이니셜 앞에 접두어 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이라는 기원이랍니다. 그래서 2개의 반도체를 썼어. 그래서 얘를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이오드가 이 안에 반도체 2개 들어있어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3개가 트라이앵글 할 때 그 트라이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그 안에 반도체가 3개가 한 세트구나. 다이오드 그러면 반도체 2개가 한 세트구나. 이 얘기예요. 됐어. 다이오드 중에 유명한 애 아는 거 있지? 말해봐. 이 밥탱이들. 자, 뭐가 있니? 다이오드 중에 되게 유명한 애가 발광 다이오드 들어봤냐? 네, 그게 얘예요. 빛내는 다이오드. 되겠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트랜지스터는 물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 원에서 배우는 건 다이오드 하나니까 요걸 보여드릴 건데 이러한 다이오드를 사용했을 때 전류가 잘 흐르는 반도체를 만든 거야.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게 이렇게 전선에 연결을 하겠죠. 그래놓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야 되는데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걸 뭐라고 했다? 우리가 방전 효과 하면서 했잖아.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걸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자, 어떻게 걸면 순방향 전압이에요? 라고 하면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가 오게 거는 게 순방향 전압이에요. 그래서 P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P풀 못 외우면 병신. 됐어, P풀. 자, 그럼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가 오게끔 건다는 얘기는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면 왜 전류가 잘 흐르는데?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P형 반도체 쪽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 양공,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그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양공이 드글드글한데 여기다 플러스를 걸었어. 당연히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겠죠. 그러면 얘가 밀립니다. 어디로 밀립니까? 그 유명한 단어가 나와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가운데를 우리가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접합면 쪽으로 양공이 밀려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됐어? 그런 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거니까 자유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밀려와요. 이렇게 밀려와요. 그러면 그동안은 전자가 갈 곳이 없어 꽉 차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못 움직였는데 됐어. 여기에 있는 전자 입장에 보면 그 옆에 내가 갈 수 있는 빈 공간 양공이 생긴 거야. 됐어. 그래서 전자가 양공을 타고 아싸 이렇게 가버립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되겠냐?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방향 전압을 걸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건다고 쳐요. 그러면 양공은 이리로 끌려가죠. 자유전자는 이리로 끌려가죠. 그렇다면 자유전자 옆에 양공이 있니? 없죠.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되겠어?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가 순방향 전압을 거는 구조입니다. 이때 전자가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가죠. 그럼 당연히 전류는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이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되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데 이때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가요 라는 뜻으로 P형 반도체를 우리가 삼각형으로 그립니다. N형 반도체를 막대기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가요 라는 뜻입니다. 됐어? 대신에 이렇게 오면 이 막대기에 전류가 막혀서 더 이상 안 가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장치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계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게 무슨 버튼이죠? 전기 제품 보면 이 기호 많죠? 네, 플레이 버튼이죠. 됐어. 한번 누르면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면서 기가 작동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 왜? 이거 역방향으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게 합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플레이, 일시정지, 버튼 기호이기도 합니다. 이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알겠어? 이 상태야. 자, 근데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집의 전압은 무슨 전압이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미친 듯이 바뀌죠. 1초에 60번 바뀐답니다. 그거를 우리는 교류전압이라고 하죠. 교류전압을 여러분들 기호로 어떻게 그리냐면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교류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집은 실제로 교류전압이 걸려요. 왜? 패러다이 법칙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자석을 넣다 뺐다 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서 전압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교류전압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콘센트를 꼽으면 우리 집의 전류는 한 번은 이렇게 흐르고 한 번은 이렇게 흐르고 이 지랄을 한단 말이야. 교류전류가 흘러. 됐어. 자, 근데 이렇게 반도체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보내줍니다, 얘가. 근데 이렇게 흐르려는 전압은 얘가 막아버려요. 됐어.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 전류라서요.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왼쪽으로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전압과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됐어. 네. 그래서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를 이렇게 그려요. 되겠어? 네. 한 번은 순방향, 한 번은 역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통과.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순방향일 때는 그 전류가 통과, 역방향일 때는 그 전류 못 가게 차단. 알겠냐? 순방향일 때는 흐르게 하고 역방향일 때는 차단하는 기계를 만든 거야, 네가.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교류 전압을 걸어도 전류는 한 방향으로밖에 안 흘러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집에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장치를 정수기라고 해요. 자, 다이오드의 역할은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주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전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걸러주는 역할, 이거를 정수기가 아니고 정류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이오드의 역할입니다.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정류 작용을 하게끔 하는 기계입니다. 되겠어? 이게 왜 필요하대요? 그래야 너네가 핸드폰을 쓰죠. 충전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핸드폰도 콘센트 꽂고 다니셔야 돼요. 매 순간. 그 충전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됐어? 충전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끝나고 오면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에서 축전기라고 하는 걸 건너뛰고 왔거든요, 우리가. 축전기라고 하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금속판 2개면 돼. 금속판 2개만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판 2개, 이렇게 판때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리고 기호로 나타날 때는 같은 길이의 막대기 2개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어. 길이가 다르면 건전지라는 표시고요. 길이가 같으면 축전기라는 뜻입니다. 그 축전기를 우리가 충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금속판 2개가 있으면 사실은 금속판 2개는 중성 상태니까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랍니다. 알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이쪽에 플러스를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가 요 A라는 금속판에서 전자를 뺏어서 반대편으로 갖다 붙여요. 여기 있는 전자 빼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 있는 전자 빼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 있는 전자 빼서 여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A판은 플러스 극이 되고요. 그래서 전자를 받은 B판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이 끝나고 나면 이 자체가 건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전기입니다. 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충전을 시키려면 어때야 되냐면 전자를 빼서 전자를 이 방향으로 가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의 전압이 교류 전압이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서 전자를 빼서 가고 있는 동안 이 색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와. 됐어? 플러스가 돼서 다시 빼서 가는 동안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 다시 와. 그럼 충전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교류 전압.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반대쪽으로 가려면 막아줘야 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혈관에 있는 판막처럼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설치합니까? 여기에 반도체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됐어?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오는 건 막아버려요. 알겠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충전이라는 게 가능하게끔. 됐어?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다이오드 구조가 우리 집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축전기 안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됐어? 그래야 충전하는 동안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됐어? 요런 구조입니다. 근데 얘 단점 보이세요?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내가 전기를 10,000원어치 사서 써봤자 5,000원어치밖에 못 써요. 반만 쓰는 거잖아요. 반은 못 쓰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낭비가 많단 말이야.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를요 되게 특이한 형태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씁니다. 이 책에 두 개 있을까요? 카이탑에 있는데 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회로도 안에 반도체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를 이렇게 4개를 한 세트로 쓰면 전력 낭비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림이 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었지? 책을 잠깐 볼게요. 지금 47분이에요. 너 시계 없어? 살짝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자, 여기가 이제 1번 반도체, 2번 반도체, 3번 반도체, 4번 반도체라고 치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교류 전압이 나가요. 그 중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에 있다고 치자. 한순간. 그러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나가면 얘는 몇 번 반도체로 가냐?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왔잖아. 몇 번 가? 이렇게는 갈 수 있죠. 이렇게는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막히거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오면 2번 반도체를 지나갑니다. 됐어. 2번 반도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됐어. 축전기를 충전시키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갑니다. 이렇게 와요. 됐어. 이렇게 와서 이제 몇 번으로 갑니까? 몇 번으로 갑니까? 여기까지 왔어. 가! 어디로 가? 문제가요. 1번으로 가면 다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 아가야. 그러니까 몇 번으로 가야 돼? 4번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들어간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2번 지나 4번으로 간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역방향으로 걸렸다고 시작. 이렇게. 그럼 요번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야지. 됐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서 요번에 몇 번 갈까? 네, 3번으로 가죠. 여기 막혔잖아요. 됐어? 그래서 아까 지나가지 않아도 3번 갑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조정을 해. 축전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와서 이제 몇 번으로 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번으로 가? 1번. 이렇게 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래서요. 순방향일 때도 역방향일 때도 축전기가 있는 저항 쪽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갖게끔 만들어준 거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갖게끔 한 거야. 순방향일 때도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역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고 똑같이 플러스 방향 이렇게 흐르게끔 해줘요. 다이오드를 4개를 쓰면 되겠어? 그래서 항상 한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플러스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지 마이너스인 역방향 거꾸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합니다. 됐어? 그래서 전력 손실도 없어요. 안 흐르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됐어? 전력 손실도 없고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서 축전이라는 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 됐어? 충전이라는 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 됐어? 요즘은 이런 반도체를 씁니다. 다이오드. 되겠어?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안 사용하는 전기 제품을 이제 분해해 볼 나이는 됐잖아요. 됐어? 집에 있는 컴퓨터 하나쯤은 분해해 봐도 되죠? 드라이버가 없어? 네. 집에? 어디 창고에 그치 어딘가에는 있죠. 네. 자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학교에 집에 있는 이제 부품을 이렇게 막 분해를 해볼 수 있는 나이는 돼. 콘센트는 빼고 하자. 됐어?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본체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 하드웨어 칩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외계인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본 적 있어?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얘 다리가 몇 개야? 2개야. 하나가 P형, 하나가 N형이야. 뜻이야. 그러니까 다리 몇 개 있어? 3개 있지. 얘는 누굴까? 트랜지스터야. TMP. 알겠어? 긴 다리가 P형이야. 짧은 다리가 N형이야. 되겠냐? 조금 이따가 가져다가 보여줄게. 우리 학원에 있죠. 과거 애들이 요번에 실험했어요. 네. 작년에 세종가구에서 회로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기술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겨울방학 때 캠프 형태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를 하면서 회로도에다가 다이오드까지 같이 연결해서 다이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꼬마 정도 대신에. 본 적 있어요. 어? 본 적 있어요. 아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해체해 보시면 이런 애들이 튀겨나와요.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노트북에는 이런 애, 아니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는 이런 애들이 천지예요. 그 중에서 다이오드는 정류작용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요, 증폭작용이나 스위칭 작용 같은 걸 해요. 이게 바로 전류를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이거를 조절하거든요. 그게 전류가 흐를 때면 컴퓨터 번호 1, 안 흐르면 0, 10, 10 컴퓨터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연산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할 수 있는 논리회로 만들 때 쓰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여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내용이 납득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12시 되면 시연아 얘기해 줄게. 자, 16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원작과 띠라는 단어가 왜 튀어나와야 되는지, 전도띠가 뭔지, 띠틈이 뭔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69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요. 원작과 띠하고 전도띠가 붙어있는 가운데 그림이 도체인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띠틈이 넓냐 좁냐에 따라 부도체와 반도체 됐어? 구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순수 반도체 170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순수 반도체예요. 자, 근데 17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됐어? 네, 또 다른 순수 반도체랑 또 다른 그림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운데 보시면 양봉이 보이죠? 양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얘는 몇 쪽을 도핑했다는 얘기일까요? 13조.
됐어? 네, 그러니까 얘는 P형 반도체라는 뜻이야.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요, 거기에 빨간색 전자 하나가 튀겨나와 있어요. 보여요? 됐죠? 네, 이거는 15족을 도핑한 N형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71페이지 순방향 그림 접합면으로 양공과 자유전자가 만나서 건너가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171페이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오시면 172페이지요. 우리가 쓰는 거는 교류전압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하나만 사용하면 중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역방향 전류들은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도 아까 만들어 쓰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173페이지부터요. 그래서 174페이지까지 넘겨서 풀고 계시면 선생님이 얘를 가져와 보죠. 빠져 있는 것도 있어. 아직 3분 남았어요. 반도체 보고 가요.
지금 다 푸셔야 될 것 같아요. 3주 후에 오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라서 그때의 불편함을 서로 해결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조금 있다가 축전기에 대해서 우리 빠져 있는 거 보고 할게요.
방향은 알지? 건전지가 혹시 여름한 지 오래돼서 방전됐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거꾸로 자 이게 색깔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서 보시면 보십시오. 연결도 표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뭐가 없어? 아 여기잖아. 표가 정면선이 끼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실험을 하려고 이게 500개 들어있는 거야. 샀습니다. 이거 제가 색깔 맞추는데. 해봐.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끼는 거부터가 문제면 뒤져. 이게 플러스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게 여기서 나오잖아. 네. 자, 이게 플러스지. 네. 이게 마이너스지. 그럼 이렇게 꼽아서 얘랑 나왔지. 그럼 플러스 선에서 나온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나온 거지. 네. 멀티선이 있었어야 했는데 멀티선을 내가 안 챙겨왔나? 아무튼 할 수 있나 봐봐. 얘는 이게 어떻게 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불려야 되지. 이게 한 놈은 길다? 한 놈은 짧다? 보이냐? 어? 하나씩 들고 봐. 한 놈은 길고 한 놈은 짧다? 그럼 어떤 놈이 플러스고 어떤 놈이 마이너스인지는 너네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거꾸로 연결되면 안 켜져요. 이제 건전지는 제대로 연결을 했나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선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같이 묶어볼게요. 여기를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꼽으린 게 긴 선을 꼽으거든요. 그러면 긴 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요? 이쪽 선이 이게 너 죽여? 마이너스. 이게 뭐야? 그래. 그럼 긴 선이 플러스가 되지. 네. 여기가 플러스죠, 긴 선이. 그럼 거꾸로 연결하면 안 돼야 되는 거죠. 해보시죠. 그렇지. 어떻게 물었어? 아, 한쪽은 걸고. 똘똘하네? 그럼 거꾸로 연결하면 안 켜져야 돼. 해봐. 그치? 자,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거 긴 거를 긴 거, 짧은 거 구별하기 위해서 한쪽을 구부려야 돼. 긴 쪽을 구부려 보자. 그러면 여기가
허용 전압이 달라요. 해보세요 다. 색깔별로 켜봐. 켜졌냐? 자, 그러면 거꾸로 연결해봐.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안 됐다는 거잖아. 자, 너 거기 감겨질 수도 있어. 좀 그렇게 잡고 있으면. 잠깐.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플러스죠. 이쪽 플러스죠.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긴 쪽을 꾸리고 짧은 쪽을 꾸리는 거? 긴 쪽. 긴 쪽이 그치? 이렇게 해줘. 긴 쪽이 플러스를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도 해보세요. 다른 색깔. 색깔별로 어떤 애는 똑같은 방향으로 연결을 했는데 켜지는 애도 있고 안 켜지는 애도 있다. 켜진 애도 있어요? 왜냐면 허용 전압이 달라. 이게 색깔별로 어떤 애는 1점 몇 볼트면 켜져요. 어떤 애는 그거보다 높은 전압에서 켜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 전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애는 켜지고 어떤 애는 안 켜집니다. 허용 전압이 다르면. 그래서 지금 한쪽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을 때 켜지는 그 방향이 순방향이야. 그때가 양봉하고 자유전자가 접하면 쪽으로 간 거야. 근데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안 켜져. 그죠? 네.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야. 보이지? 순방향, 역방향. 아무것도 안 켜지는데 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전압이 안 맞는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세야 되는 거야. 어떤 경우 켜졌어? 어떤 색깔은 켜졌어? 다 켜져 있어요. 다 켜졌는데 어떤 거는 안 켜져? 아니, 다 거꾸로 켜져? 했을 땐 다 안 켜져. 그쵸. 거꾸로 하면 다 안 켜지죠. 역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그래서 얘가 정류 작용하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작용.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 다리가 P형 반도체를 얘기해. 거기에 플러스를 걸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로 보면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놓은 것처럼 다리가 2개이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다리가 3개인데요.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발광 다이오드. 이게 요즘 꼬마 정부 대신에 이거 쓰죠. LED 조명.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제 세종과거에서는 이 꼬마 정보 2개를 연결을 해서 이거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하나만 켜지게 스위치를 연결해봐라.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작년 면접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는 그걸 해봤던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잘 연결하네.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푸셨어요? 푸셨고, 선생님하고요, 여러분들 앞쪽에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축전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때 전이하면서 건너뛰고 간 게 있어요. 그게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축전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건너뛰고 갔거든요. 그때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거 반도체를 하고 하려고 넘겼던 부분, 그걸 오늘 하죠. 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축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축한다는 거예요. 모아두는 장치. 전기 에너지를 모아두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기라고 하는 거를 원래 이건 축전기다 라고 하는 거고,
축전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금속판에서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있으면 한쪽은 플러스를 걸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어요.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빼서 반대편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전자를 붙여주는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들을 붙여주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점점 빠지게 되니까 여기는 점점 양복이 생기고요. 여기는 점점 자유전자가 늘어요. 그래서 여기가 10V의 전압을 걸면 얘는 똑같이 10V가 될 때까지 충전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충전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아이를 우리가 축전기라고 하고 축전기를 우리는 기호로 그냥 막대기 두 개 이렇게 표현해서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네가 걸어놓은 전압만큼 충전시킬 수 있는 장치야. 그래서 이 축전기라고 하는 건 전하를 모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모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3개 모였어. 그래서 마이너스 3쿨롱이 됐다면 여기는 거꾸로 전자를 3개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3쿨롱이 되죠. 이게 한 세트야. 그러면 이 전체가 몇 쿨롱으로 충전된 거야? 라고 하면 한 개 빼서 하나 넣었다고 해서 여기 합쳐서 플러스 6쿨롱이야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전체가 그냥 3쿨롱으로 충전됐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충전기야. 그러면 이 충전기에서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모으는 장치네. 근데 그래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충전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이 충전기는요. 네가 10V를 걸면 10V만큼 충전이고요. 20V에 걸면 20V만큼 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압에 비례하는 양이 모여요. 그래서 내가 몇 볼트에 걸었냐? 라고 하는 전압에 비례하는 만큼이 모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하량과 전위는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갖게 할 수 있는 비례상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 비례상수를 찾은 거야. 도대체 이 아이는 뭐와 비례할까? 라고 하면 여기에 꼽아놓은 금속판의 넓이와 면적에 비례해요. 면적과 요 사이의 간격에 의해 결정돼요. 그래서 자, 금속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모을 수 있는 전하의 양은 어떨까요? 많겠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 C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 용량. 그래서 얘는 전이 요거 두 개 곱한 값이 모아놓은 전하량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기 용량이라는 게 금속의 구조에 따라 충전기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이 전기 용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금속판의 종류가 뭐야? 라고 하는 금속판의 종류 입실로 그냥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입실로. 그래서 내 금속판의 종류에 금속판의 면적에 비례해요. 면적을 S로 쓸 수도 있고 A로 쓸 수도 있어요. 면적에 비례하고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이 모으니까. 자,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의 간격에는 뭘까? 이게 반비례해.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 두 금속판 사이 간격에 반비례하는데 금속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모으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잘 흩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흩어져 버리거든요. 충전이 잘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 간격이 좁을수록 전하를 잘 모아놓으니까 충전이 잘 돼요.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해요. 되겠냐?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 자, 그래서 축전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전기는 이 금속판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 용량이라는 성격과 전위에 의해서 모을 수 있는 총 전하량이 결정되는데 자,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그 금속판의 면적과 간격에 의해 결정돼. 그래서 면적과 간격에 의해 결정돼. 간격은 좁을수록 충전이 잘 되고요. 면적은 넓을수록 충전이 잘 돼요. 당연해요. 그리고요. 이 사이에 금속판은요. 좁을수록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 있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거지만 충전이 잘 되는 거지만 붙이면 그냥 한 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붙이면 돼 안 돼?
붙이면 절대 안 돼요. 됐어? 네. 그래서 붙이면 안 되고요. 이 사이는 보편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때 입실론 제로입니다. 진공 상태야. 근데 여기에다가 진공이 아니고요. 종이를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이를 넣는다든가 다른 물질을 넣으면 넣을수록 실제로 입실론 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입실론 값은 이 사이에 다른 물질을 넣으면 사실은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넣으면 종이는 부도지잖아. 근데 얘네가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럼 이 종이에 있는 아이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그래서 얘네들 더 잘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다른 물질이 들어갈수록 훨씬 더 충전이 잘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축전기의 넓이를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종이를 집어넣고요. 얘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 됐어? 휴지 사이에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래놓고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이걸 넓게 하면 저기에 있는 선생님 들고 다니는 노트북은 충전기 크기가 어마무시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걸 말아. 그래서 동그랗게 말아서 부피를 줄입니다. 충전기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충전기의 능력은 입실론 제로에다가 D분의 A에다가 V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 값이 C란 뜻이야. 그래서 네, 이거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근데 느낌을 잡으시면 얘는 전하를 모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네, 그릇 밑바닥의 넓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밑바닥의 넓이. 자, 어떤 애는 밑바닥의 넓이가 넓은 애가 있어요 라고 하면 C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 용량이. 얘는 밑바닥의 넓이가 좁아요. C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양의 전위라고 하는 여기에 전하를 이제 막 넣어. 전하가 여기에 넣는 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물을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이 물이 여기만큼만 찼어. 그럼 요만큼이 차 있는 전하량이야. 됐어? 요게 V 요런 뜻이에요. 됐어? 네. 자, V 값이 더 크면 더 많이 전기를 모을 수 있겠죠. 근데 꼬맹아 봐봐. 이렇게 밑바닥의 면적이 좁으면 똑같은 전이만큼을 채웠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전하량은 밑바닥은 넓어야 돼요. 전기 용량은 커야 되고 거기에 높은 곳까지 채우면 되잖아요. 전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채워져요. 여기에 있는 물의 양이 모여있는 전자의 개수 전하량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게 충전입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구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축전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Q는 CV, 그러면 여기가 V,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Q, 거꾸로 쓰죠. 거꾸로 쓰면 V, 여기가 Q, 그러면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가만 안 둔다. 네. 자, 얘는요. C분의 Q죠. 맞냐? 네. 기울기는 항상 밑변분의 가로분의 세로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그래서 얘는 V분의 Q. 그래서 이 기울기는 전기 용량 C래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그럼 이 면적은 뭘까요? 이를 C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아니다. 여기가 Q가 맞다. 자, 이 면적이 뭘까요? 전기 용량 어떡하지? 잠깐. 앞에 키는 거 까먹었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엄청 큰일 난 거야. 송원쌤 화난단 말이야. 과학 선생님들도 장본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가 시키는데 선생님 화낸다고요? 송원쌤 화내. 밥안 시키는 거.
확실히 잠깐만. 화내실 것 같긴 해요. 잠깐만. 오, 중대한 일이에요. 어. 일단 저번 주에 시켰던 걸 그대로 시켜줘서 맞겠다. 그나마 제일 자, 이거 면적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전화량 Q를 우리 라지 Q로 써도 되고 스몰 Q로 써도 되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라 그랬으니까 Q 뭐야? V지. 이제 되게 오래돼서 그래서 네 전이 1쿨롱당 갖는 에너지 1쿨롱이 아니고 10쿨롱이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네 10V Q쿨롱을 가지고 있으면 QV라고 하는 실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죠. 되겠어? 네, 전기 에너지는 QV야. 이때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라서 Q는 IT 간극이야. 그래서 Q 자리에 IT 집어넣으면 중학교 3학년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비트 나와. 이랬던 거 기억나지?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가 QV거든요. 여기서 그냥 대문자 Q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면적이 바로 이때 모여있는 전기 에너지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기 에너지 축전기상에서 구하면 축전기일 때 구하면 얘가 삼각형 넓이인 거 보이시죠? 됐어. 그래서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축전기일 때는 2분의 1 뭡니까? QV 이게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되겠어?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Q는 CV라고 했어. 그러니까 Q 자리에 CV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구해도 돼. 되겠어?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V는 C분의 Q죠. 그러니까 V 자리에 C분의 Q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2분의 1 뭐니? 2C분의 Q 뭐? 제곱 이렇게 구해도 되죠. 되겠어? 네,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QV다. 2분의 1 QV다 라고 하는 축전기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 됐니? 맨 처음에 전기회로 할 때 얘까지 하면 너무 버거워서요. 선생님이 반도체 하면서 항상 뽑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에서 그 축전기의 전하를 모아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요만큼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빠진 것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푼 데까지 채점도 해가시면서 질문 3주 동안 우리가 못 만나서요.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입점을 해서 질문을 해봐 주시면 되고요. 실험 도구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LED는 버릴 겁니다. LED는 한 번 쓰면 잘 안 돼요. 쓰고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자, 하십시오. 학교에서도 이런 실험 하지. 전학교가 많이 이상하게 풀리고 하는 것 같아서 수업이 너무 어려워. 어제 어떤 애들은 학교 갔는데 수업을 거의 안 했어요. TV 보고 놀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험 기간 끝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네 학교는 어제 수업했냐? 다른 학교는 어제 하루 종일 TV 보고 토론하고 그랬다는데. 근데 왜 하루 종일 TV로 토론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아이들 TV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보고가 그거 같대요. 공고 나와서. 저희 반은 11시에 애들이 선생님 좀 써봐요 이러는데 수업하셨어요. 교육청에 공고했다고요? 공고가 내려와서. 진짜요? 와, 왜 아무도 안 저희 너네 학교는 안 봤어? 저희 학교는 역시 일을 못해요. 이 동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봤는데. 저희 학교는 역시 일을 못하는 고등학교 때 봤는데 어제 과고반 애들 와가지고 2시간 동안 그거 보고 역사 시간에 토론하고 그랬어요.